한번 기대해 보세요. 1461년 갑니다. 오! 이제 벌을 받을 건가? 아니 벌이 아니고 저 죽는 거잖아. 죽는 거잖아. 아 이거는 이거 그 이거 어떡해. 능지처참. 저렇게 해야 한다고요? 사지가 찢겨 죽는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 사람들 속에 몸을 숨긴 채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은 대체 누굴까요? 자, 이 여인의 정체는 조선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입니다.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조선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주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혜공주가 이렇게 울면서 지켜본 처형받는 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근데 딱 봐도 둘 사이가 이렇게 뭐 부부나 그런 사랑하는 사이 예 같죠. 그렇게 보여요. 맞습니다. 바로 남편. 아, 대체 왜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조선의 공주 남편이 사지가 찢겨 죽는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남편이 죽은 후 죄인의 아내가 된 경혜공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경혜공주는요, 2명의 자식을 속세에 남겨둔 채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는 왜 비구니가 되었나? 조선의 금지옥엽이었던 경혜공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혜공주의 그 기구한 삶을 벗겨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주 중 하나였다는 이 경혜공주. 자, 그런데 사실 경혜공주는요, 공주가 될 운명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였죠? 그 이유는요, 경혜공주의 어머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혜공주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후궁 권씨. 후궁 권씨는요, 당시 세종의 아들인 세자 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문종과 후궁 권씨의 딸이 경혜공주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공주라는 말 누구한테만 쓴다고 배웠죠? 정실 부인의 딸. 그렇죠. 오로지 왕과 중전의 딸만 공주라고 했습니다. 후궁의 딸은 옹주라고 부릅니다. 옹주. 옹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후궁 권씨의 딸인 경혜공주는 아버지가 왕이 되더라도 공주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 그런데 경혜공주와 그의 어머니 권씨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HTX 여행 중에서
세종의 며느리들 기억나십니까? 세종 며느리. 네. 네. 아 네.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던 거. 네, 맞아 맞아. 동현 씨 기억나요? 기억나죠. 예. 압승술이라는 그 주술에 집착했던 첫 번째 며느리 희빈 김 씨. 그리고 동성애 스캔들을 일으켰던 두 번째 며느리 순빈 봉 씨. 자, 이렇게 문종의 아내 두 명이 연달아 쫓겨났었습니다. 이미 간택을 통해 두 번이나 고르고 고른 며느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났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며느리는 이 어떻게 뽑아야 되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때 후궁들 중에서 세종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후공건 씨. 네, 맞습니다. 경혜공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파격적으로 새로운 간택 절차 없이 후궁이었던 권 씨를 세자빈의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종은 간택 절차 생략하고 후궁 권 씨를 바로 세자빈으로 선택했을까요? 세자빈으로 세종의 눈에 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뭔지 한번 보시죠. 권 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의리상 마땅히 세자빈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아. 근데 딸을 낳아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세종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권 씨가 딸을 낳았으니까 어떤 가능성도 있다? 아들. 그렇죠. 아들을 낳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와. 자, 그렇게 바로 경혜공주의 탄생이 후궁 권 씨를 후궁에서 세자빈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종의 손녀이자 세자였던 문종의 유일한 자식인 경혜공주는요, 정말 이 조선왕실의 금지옥엽으로 엄청난 예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경혜공주가 7살이 되던 해인 1341년 세종과 문종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뭘까요? 후공건 씨가 아들을 낳아요. 맞습니다. 바로 경혜공주 어머니 권 씨가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조선 왕실에서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후계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은 이홍위라고 짓습니다. 경혜공주 역시 6살 터울의 동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동생이 생긴 바로 다음 날 경혜공주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었어요? 바로 경혜공주의 어머니 권 씨가 바로 그 아들을 낳고 그만 산후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경혜공주는 한창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7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된 겁니다. 자, 어린 경혜공주의 슬픔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요. 사실 그 문종하고 권씨 사이에는 경혜공주에 앞서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돌도 되기 전에 일찍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얻은 딸이 이제 경혜공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혜공주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를 잃게 됐고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라게 됐으니까 이 문종은 아버지로서 더욱더 각별히 그 경혜공주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신경 쓰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없이 남겨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지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경혜공주의 남동생. 어머니 없이 남겨진 경혜공주와 남동생 사이 어떻겠습니까? 각별하죠. 애틋하죠.
그죠? 서로 의지하고 막 아, 그럼요. 잘 자랐을 것 같아요. 예. 6살 터울이 나는 이 남매 경혜공주는요, 하나뿐인 동생을 잘 보살폈고요. 동생도 경혜공주를 잘 따랐습니다. 이 둘은요, 궁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남달리 돈독하고 아주 우애 좋은 그런 남매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450년 1월 24일 경혜공주가 16살이 되던 해 경혜공주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결혼. 아, 그렇죠. 네, 드디어 경혜공주가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찾기에 당시 세자였던 아버지 문종은 물론이고요, 세종까지 나서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뽑힌 경혜공주의 남편 누구였을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종. 종종? 종종. 종종? 그 이방원 형? 네, 그러면 이제 가게에 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이게 뭔가 그러면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왕 아니에요? 왕? 정종이면? 자, 그렇게 보이시죠? 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왕이라서 종이 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정종이에요. 아니 이름 저렇게 지어도 괜찮아요? 강문식 교수님, 경혜공주 남편으로 정종을 고른 이유가 있었겠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종의 그 해주종 씨가 2번이나 왕실의 사돈이 됐던 집안, 아주 명문가였고, 그래서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아마도 세종이나 문종은 이 정종을 이 부마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이 고르고 고른 당대 최고의 명문가의 정종이란 인물과 경혜공주가 혼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경혜공주가 혼인을 하고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경혜공주를 아꼈던 할아버지 세종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세자였던 아버지 문종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죠. 그렇죠. 아버지 문종이 대신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경혜공주가 정식으로 공주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경혜공주란 이름은요, 바로 이때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세종의 죽음 이후에 경혜공주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의 건강? 맞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문종은 원래 세자 시절부터 건강이 원래 좋지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죽음 이후 그 상을 치르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1451년 4월 1일 문종은요, 문득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실록에 남겨진 그 문종의 파격적인 계획. 철거시키도록 명하신 양덕방의 인가가 30여 구에 이른다. 양덕방. 양덕방이 뭐지? 양덕방이 뭐예요? 인덕방. 양덕방은요, 지금으로 치면 종로 안국역 근처 북촌입니다. 당시 문종이 머물던 경복궁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죠. 자, 그런데 대체 왜 문종은 북촌의 집 30여 채를 싹 철거하도록 명했을까요? 경혜공주의 그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예스. 당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던 경혜공주는요, 궁궐을 나가서 정종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문종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끼고 사랑했던 경혜공주에게 으리으리한 살림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와. 자, 이때 문종의 이 명에 쌍수 들고 반대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하들. 맞습니다. 바로 문종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철거해 헐어버리면 큰 원망이 일어날 거라고 이 어명을 거둬달라고 반대하는 거죠. 그냥 진행했을 것 같아. 너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진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시한 채 그냥 진행합니다. 야. 자, 이렇게 문종은 경혜공주를 아끼는 마음에 이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경혜공주의 새 신혼집 짓기 이 프로젝트를 강행했던 겁니다. 결혼 이후에도 경혜공주를 향한 아버지 문종의 애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경혜공주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1452년 5월, 경혜공주에게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버지? 맞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 문종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유. 문종이 왕으로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짧았죠. 너무 네, 빠르네요. 짧았죠. 자,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6살에 결혼했으니까 18 정도 됐겠네요. 네. 당시 경혜공주는요 18살. 경혜공주의 남동생 세자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린 남동생, 그 남동생이 문종에 이어서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는 거죠. 왕위를 이어받게 되겠죠? 네. 자, 그렇게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은 경혜공주와 단종. 그러니까. 자, 그럴수록 남매는 서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창 어머니에게 응석부릴 나이였던 12살의 왕이 되고 궁궐에 떡하니 홀로 남겨진 이 단종. 궁궐에서 아마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일단 무서워. 무섭죠. 그쵸? 어린 나이에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누나 찾았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단종은 그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곳을 자주 찾아갑니다. 어디? 누나 아. 집. 네. 누이와 매형이 있는 경혜공주의 집이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혈육.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 문종의 죽음 이후에도 돈독하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1년여 후인 1453년 10월 10일. 그날 밤 남매의 운명을 뒤흔드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 경혜공주와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아, 잘 알지 수양대군. 아유, 진짜. 이 사건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명칭이 무엇인가요? 계유정난이. 계유정난. 맞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유정난의 그날 밤 수양대군이 찾아간 곳은 어디다? 설마. 누나네 집. 누나네 집. 네, 맞습니다. 궁궐이 아니에요. 아, 경혜공주 집이었구나. 맞습니다. 바로 궁궐이 아닌 누이 경혜공주의 집이었습니다. 집까지 찾아갔어. 집까지. 왜냐면 당시 13살이 된 단종은요, 궁궐을 떠나가지고 경혜공주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집안으로 쳐들어온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죠. 역적 김종서를 처단하고 오는 길인지라 피치 못하게 군사를 대동하였나이다. 영모에 가담한 잔당들입니다. 명패를 내어 주시지요. 명패는요, 조선시대의 왕이 3품 이상의 대신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파입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으로 고위 관료들을 소집해야 됐고 적대적인 대신들을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바로 무엇이 필요했다? 아, 명패. 단종의 명패가 필요했던 아, 것이죠. 그냥 권한을 달라 이거잖아. 그렇죠. 수양대군의 요구대로 단종은 왕의 명패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순간을 야사인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놀라 일어나며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했다. 수양대군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곧 명패를 대어 여러 제신들을 불렀다. 와. 군사를 이끌고 온 수양대군의 발언에 잠에서 깬 단종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인 것도 있고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좀 그쵸.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자기 측근 제일 높은 사람이 그 김종서였잖아요. 근데 그 죽이고 나서 그 아래 신하들마저 이제 다 그냥 죽이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한바탕 광풍이 휩쓸고 간 경혜공주의 집. 경혜공주 부부와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저 동생 단종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문종이 경혜공주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든 신혼집. 그곳이 경혜공주 남매에게 비극의 무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바람이 휩쓸고 간 계유정난의 그날 밤 이후 수양대군은 조선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경혜공주와 단종은 불안함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2년 후 1455년 6월 경혜공주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 네. 어디론가 끌려간 거예요. 어이? 자, 정종한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신에게 적대적인 대신들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한 이 수양대군은요, 지금 왕위까지 노리니까 반발하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금성대군입니다. 자, 이 금성대군은요, 수양대군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죠. 바로 수양대군의 친동생, 그리고 단종의 또 다른 삼촌이었던 겁니다. 금성대군은요, 자신의 형 수양대군이 이런 식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강력하게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양대군이 이런 동생 금성대군의 행동 그냥 두고만 봤을까요? 아,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네, 가만히 안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수양대군은요, 동생 금성대군에게 평소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죄를 씌워가지고 바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 일에
경혜공주 남편도 같이 엮인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 금성대군의 일에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정종도 평소에는 금성대군과 자주 어울리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정종도 금성대군과 엮어가지고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정종 역시 영월로 유배를 가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 정종이 단순히 금성대군하고 엮인 걸로만 이렇게 벌을 받은 거예요? 이 정종은 금성대군과 가깝게 지냈던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정종이 바로 이제 이 단종의 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 사람들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탄핵해서 유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유배간 바로 그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 잘못되나요? 단종밖에 없잖아요, 진짜 네. 남은 사람. 단종은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모두 유배가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단종은 모든 힘을 잃은 채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단종은 물론 단종 측근 세력까지 조정해서 수양대군은 완전히 다 몰아낸 겁니다. 자, 이렇게 수양대군은요, 계유정난을 일으킨 지 2년 만에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된 겁니다. 경혜공주는 이 계유정난 이후 남편이 유배를 떠나는 모습부터 동생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는 모습까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아,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세상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세조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카 경혜공주가 갑자기 병석에 알아누웠다는 겁니다. 아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뭐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아프지 만병의 않을 수가 없는 네. 상황 아닌가요? 사실 아프다는 건 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경혜공주의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세조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나 아파서 누웠으니 내 남편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가 병석에 알아 누웠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혜공주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세조가 아무래도 이제 민심을 신경 써서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 자신의 병을 알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혜공주는 자신이 아프다는 명목으로 삼촌 세조에게 남편을 돌려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압박을 받은 세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해줘야 되지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민심도 민심 있고. 때문에. 아 근데 민심을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할 삼촌이 아니라서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조는요, 바로 경혜공주에게 약과 어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정종을 유배에서 풀어주어 한양으로 돌아오도록 명합니다. 오, 풀어줬네요, 들어줬네요. 경혜공주의 아프다는 이 시위가 제대로 적중한 거죠. 자, 이렇게 정종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경혜공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네, 바로 일어납니다. 평소에 건강해집니다. 바로 일어나죠. 자, 그런데요, 경혜공주가 일어나고 난 뒤 조정 대신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종 때문인가?
네. 정종은 경혜공주가 아프다고 해서 잠깐 한양을 왔던 거지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배지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대신들이 세조에게 강력한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근데 그 신하들의 의견도 어찌 보면 세조의 뒤에서의 이런 그런 의견 아니었을까요? 세조가 자기가 아까 눈치를 봤잖아요. 눈치를 봤으니까 자기가 또 보내긴 그러니까 뒤에서 신하들한테 네가 보내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마지못해서 보낼게. 이런 있으면 불편하니까. 진짜? 지금 도현 씨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세조는요, 이 대신들의 등살에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을 다시 수원으로 유배 보냅니다. 결국 2달 만에 정종의 귀환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경혜공주는요, 남편 정종의 유배를 막을 수 없다면 자신도 남편과 같이 유배를 가겠다고 한 겁니다. 와. 근데 당시 유배지 죄인이 아닌 아내가 함께 간다는 건 이거 사실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쵸.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세조는 이거를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겠죠. 그래도 공주인데. 그럼요. 눈치 봐줘. 아니 뭐 근데 자기가 직접 같이 가준다고 하면 허락합니다. 아, 그래요? 비록 유배지로 같이 가긴 하지만 사실 경혜공주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경혜공주가 수원으로 이동할 때 가마도 준비해 주고요. 유배지에서 일을 부릴 수 있는 노비 그리고 음식도 매월 제공합니다. 살짝 그런 마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양심적으로. 진짜 어쨌든 맞습니다. 가족인데. 형도 떠오르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유배지 수원으로 떠난 이 경혜공주. 그런데 조선 조정 대신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수원으로 유배 보낸 건 이거 처벌 너무 약하다. 와. 어? 자, 이렇게 되면서 정종 어떻게 됐을까요? 더 멀리 가요? 다시 강릉? 결국 경혜공주와 정종은 수원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서울에서 조금 더 먼 김포 지역의 통진으로 이동을 합니다. 비록 유배지였지만 경혜공주 부부는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양보다는 훨씬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낼 노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체면은 좀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유배지에서나마 남편과 함께했던 경혜공주의 시간은 얼마 후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세조가 즉위한 지 2년인 1456년 이때 한양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나네. 바로 단종 포기운동. 세조의 반기를 든 세력이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선 겁니다.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게 폐위되자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 수십 명의 조정 관료들이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조나단, 단종 복위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육시. 그렇죠. 6명의 관료들이 역모의 혐의로 죽음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이들의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조는요, 이 사건의 배후에 단종과 단종의 측근들이 있다고 아하. 믿게 됩니다. 네. 왜냐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삼문이 단종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 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이제 참을 수가 없죠. 그건. 단종을 철저하게 감시하란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단종 복위 운동의 불똥은요, 단종뿐만 아니고요, 바로 이 인물에게도 피곤합니다. 누굴까요? 김포에 있는 누나. 정종? 네,
단종의 매형인 정종. 이 사건 이후 세조가 정종을요 전라도 광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사실 정종이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거나 연루됐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나 세조 측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위 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성대군이라든가 정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남편 정종이 경기도에서 전라도 광주로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번에 경혜공주는 남편 따라갔을까요? 좀 사과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네,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 오. 자, 그런데요. 광주는 경혜공주가 경험했던 그 전 유배지 생활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주로 갈 때 세조가 정종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시중하던 노비들을 대부분 지방 관노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을 복위시킬 수 있는 인맥들과 자금을 모조리 끊어버린 겁니다. 아, 하루아침에 직접 집안일까지 경혜공주가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전과 180도 생활이 달라진 거죠. 공주로서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혜공주에게 하늘이 두 쪽 나는 듯한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1457년 6월 21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단종이 상왕의 자리에서까지 쫓겨납니다. 그리고 노산군으로 강등되고요, 영월로 유배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와, 또 있어요? 4개월 후인 10월 21일 단종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어찌왔는가? 몽명이옵니다. 누님 보고 싶습니다. 동생마저 잃은 이 경혜공주의 마음, 정말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는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혈육인 동생까지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그냥 가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막 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힘이 없다 보니까 다 뺏긴 거니까. 그렇게 동생 단종이 떠난 후 이 경혜공주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세조가 광주 유배지에 있는 경혜공주 부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철저한 감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시가 심해졌냐면요, 경혜공주 부부 집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집 주변의 담장을 높게 둘러칩니다. 대부분 우물은요 그 마을에 있는데요, 그런데 경혜공주 집에 우물을 만들고요, 음식 같은 건 열흘에 한 번 넣어주도록 하죠. 심지어 바깥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경혜공주는 남편과 단둘이 세상과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갇혀 사는 처지가 됩니다. 감옥이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동현 씨, 네. 잠깐. 어.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 말씀의 별의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얼마 전 노산군이 이곳 영월에 유배를 왔다고 하네. 성산문동이 주도한 보기운동에 연루되어 이곳으로 보내줬다는데? 저 말고도 똑같이 이렇게 여행 같이 가신 분들은 무조건 맞출 것 같아요. 어허. 정답은?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1번입니다. 정답. 그죠? 아, 좋아요. 정답. 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결국 수양대군이 조선의 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전라도 광주에서 유배 생활하는 내내 이 경혜공주 부부를 향한 혹독한 감시와 통제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경혜공주 부부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경혜공주 부부에게 찾아온 그 희망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 벼랑 끝 절망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정미수. 정미수. 네. 사실 혼인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경혜공주 부부에게 9년 만에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경혜공주 부부가 혼인한 지 한 달 정도가 됐을 때는 할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세종의 3년상을 치르느라고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3년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이때는 또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또다시 3년상을 치러야 됐죠. 그리고 삼촌 세조의 쿠데타에 동생 단종의 죽음까지 연이어 많은 일을 겪은 탓에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생긴 이 아이, 모든 것을 잃은 경혜공주 부부에게 찾아온 큰 기쁨이었죠. 아유, 진짜. 진짜 너무 참 그죠.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요. 동현 씨, 아이를 좀 이렇게 낳으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바뀌어지지 않나요? 달라지죠.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원동력. 네, 자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칠 틈이 없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우리 자식에게 더 나은 무언가가 또 맛있는 것도 먹일 수 있고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힘이 되죠. 그렇죠. 경혜공주 역시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잘 큰 아들이 훗날 남편 정종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라진 않았을까요? 희망이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경혜공주에게 나름의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발. 제발. 경혜공주의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인 1461년, 세 가족의 행복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 갑자기 체포돼서 한양으로 끌려간 거예요. 왜요? 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더 멀리 보냈잖아요, 공주까지. 그렇죠. 아니, 도대체 정종이 체포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잘 살고 있고 뭐 위협될 일도 없고 그쵸. 조용히 있잖아요. 왜 그래? 정종이 자빈과 서로 통한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 것이 명백하니 죄악이 깊고 무겁습니다. 유배 생활 중이던 정종이 빠져 지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교. 정종은 외출과 외부인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승려들과 몰래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만났던 그 승려와 함께 반역을 꾸몄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본 경혜공주. 가슴이 또 내려앉죠. 왜냐면은 이번엔 또 어떤 일로. 진짜 다사다난하네요. 그러니까요. 참 힘들어. 애도 있는데. 그렇게 한양으로 끌려간 정종은 승려와 반역을 꾸몄다는 혐의로 포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신이 되어 주상께 죄를 받았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고요. 담담하게 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감시하고 계속 보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못 참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쳤나 보다. 지쳤어. 지쳤으니까. 돌이켜보면 정종은요, 그동안 오랜 세월 유배지를 전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심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종은 더 이상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461년 10월 결국 세조는 정종에게 참혹한 벌을 내립니다. 능지처참. 네, 거열형. 세조는요,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에게 사지가 찢기는 끔찍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사실 경혜공주가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본 건 아니에요. 경혜공주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유배지에서 전해 듣게 됩니다. 아유, 3살 아들이랑. 자, 이때 경혜공주에게 남은 건 정말 가슴속에 굳게 맺힌 한이었을 겁니다. 동생에 이어 남편까지 삼촌 세조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가요, 고작 27살이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행복까지 산산조각 낸 삼촌 세조에게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경혜공주는요, 남편이 죽은 충격에 길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였을까요? 아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정종이 처형당했을 당시 경혜공주의 아들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정신 바짝 차렸던 이유, 그건 뭐냐면 경혜공주 뱃속에는 둘째 아이까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은데. 과거에는 30여 채의 집을 허물어서 지은 정말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살았지만 지금은 뭐 재산은 모조리 몰수당했고요. 자, 그래서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정종 대역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혜공주와 아이들도 역적의 아내이자 역적의 자식일 뿐이었죠. 앞으로 그 영모를 일으킨 영모를 일으킨 그 죄인의 아들, 아내잖아요. 아내고 아들이잖아요. 자식이고. 영모가 되면은 그 집안 노비가 전부 다 그냥 같은 죄를. 자, 그래서 경혜공주까지 남편의 죄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혜공주는요, 유배지 광주를 떠나서 광주보다 더 남쪽 땅인 전남 순천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요, 순천에서는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혜공주의 신분이 강등이 된 거예요. 설마 노빈 아니겠죠? 노비예요.
공주에서 노비로. 고귀한 공주의 신분에서 비천한 노비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죠. 되게 경혜공주의 인생이 기구하다라는 그 표현 쓰잖아요. 계속 내일이 안 좋은 일 이러니까 저도 약간 좀 힘이 빠져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되게 반전이 정말 없네요. 반전 있나요 혹시 이번 그거에? 없어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제발 가짜로라도. 나 진짜. 자, 노비가 된 경혜공주는요, 순천 관아에서 청소, 빨래 등 허드렛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렛 일을 지키려고 순천 지역의 수령이 경혜공주를 불렀답니다. 그런데요, 이 순천 수령이 입을 떡 벌릴 만한 행동을 경혜공주가 합니다. 관아 대청으로 당당히 올라가서 수령을 아랫사람 대하듯 의자에 떡하니 앉아서 바라본 겁니다. 와. 그리고 경혜공주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주다. 비록 죄를 지어 이곳에 왔지만 수령 따위가 어찌 감히 일을 시키려느냐. 조선의 공주답게 강단 있게 말한 이 경혜공주, 그 위세에 눌린 수령은요, 끝내 경혜공주에게 일을 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진짜. 반전 있어야 돼요. 지금 글로리 더 글로리처럼. 아니 줘야 돼요 진짜. 아니 진짜로. 그런데요, 너무 제가 경혜공주가 이렇게 관노비가 됐다는 이 이야기, 이건요,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윤근수라는 학자가 쓴 월정집이라는 책에 기록된 야사입니다. 경혜공주 관련해서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야사들이 여러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신 경혜공주가 관노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당시 정황과 맞춰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로 볼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야사들이 전해지는 거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경혜공주가 그렇게 시련을 겪은 것, 이것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고 그 원인이 됐던 세조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동현 씨, 어떻습니까? 제가 만든 이 작은 반전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로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속이 꽉 막혀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남편 정종이 죽은 후 실제 경혜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종이 참혹하게 죽은 뒤 광주에 남겨져 있던 경혜공주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환관을 광주에 보내어 정종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세조? 네, 경혜공주를 찾아온 건 바로 궁궐에 있던 세조가 보낸 환관이었습니다. 세조가 왜요? 자, 그렇게 경혜공주는 뱃속의 아이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참담한 심정을 견뎌내며 한양에 있는 바로 이곳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세조한테 가야 되니까 궁으로. 맞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삼촌 세조의 앞에 선 두 모자. 전 여기에 뭐 하나 들고 가죠. 비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녀를 찌르려고요? 아니, 그 정도로 이성을 잃죠 무조건.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예, 한이 맺혀 있지만 그거를 숨겨야 되죠.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혜공주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세조와의 시떨리는 이 악연을 스스로 풀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혜공주 모자를 본 세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예원 씨가 기록을 한번 해주시죠. 정종의 아들과 아내가 있거라여 아련하니 세조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눈물을 뿌리셨다. 울었어요? 과장된 것 같은데 이 기록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포인트는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다요. 그 불쌍한 거 누가 만들었냐. 정말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와서 불쌍하게 여기어 눈물을 흘렸다는 건 민심을 너무 의식을 해서 기록이라도 좋게 남기기 위해서 세조가 좋은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은 그죠? 네.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세조는 경혜공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단종도 죽고 정종도 죽고 가족을 모두 잃은 경혜공주, 사실 세조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리고 당시 세조의 마음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온갖 풍파를 겪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경혜공주의 모습이 세조의 눈에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비록 이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살려둘 수 없어서 엄벌에 처했지만 자기 조카인 경혜공주는 안쓰러워 보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경혜공주와 세조가 재회하고 얼마 뒤에 세조는 경혜공주를 위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이 자식을 위하는 경혜공주의 바람이 통한 걸까요? 이 세조가 경혜공주와 그 자식들을 연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종은 역적이 돼서 죽었잖아요. 대역 죄인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고요. 자식과 손자까지 줄줄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경혜공주와 자식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진짜 큰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나마 진짜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세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의 딸이며 죄가 없으니 집과 노비를 주고자 한다. 아, 노비를 그때 다 없앴잖아요. 빼앗은 걸 다 돌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해 집은 물론 부리는 하인도 없던 경혜공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다행이다. 교수님, 그 세조가 이렇게 경혜공주를 좀 챙겨주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조는 이 왕실의 어떤 권위, 위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혜공주가 돌아온 이상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정도 반전이면 어떻게? 이제 좀 그냥 숨통 트이는 정도.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막 꽉 막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활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해졌다라는 느낌? 약간 좀 소문 튀어요. 자, 이렇게 세조의 지원을 받으면서 경혜공주는 얼마 뒤 딸을 출산합니다. 아, 맞아. 임신 중이었죠. 네. 아들은 유배지에서 낳았지만 딸은 한양에서 낳게 된 거죠. 그렇게 경혜공주는 두 아이와 함께 세조의 배려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혜공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과연 이 경혜공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기록을 읽어주시죠. 공주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비구니가 네, 된 거네요. 네, 아 진짜로 자식들 놔두고요? 네.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둔 채 경혜공주는 홀로 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어떡해. 경혜공주는 대체 왜 자식을 남겨두고 절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아 근데 이거 계속 받아도 되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책감 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죽었는데 뭔가 그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경혜공주의 가슴 속에는 턱 하고 막힌 듯 정말 이 풀어지지 않는 한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삼촌 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는 하고 싶지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동생과 남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궁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생지옥이어서 못 버틴 것 같아요. 경혜공주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절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혜공주가 절로 가고 나서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진짜 중요해요. 진짜. 네. 경혜공주는요,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세조의 아내.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였습니다. 정의왕후는요, 남편 세조 때문에 고통받았던 경혜공주에게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혜공주의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궁궐에서 키워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원한과 슬픔을 내려놓고 동생과 남편을 위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1468년 경혜공주의 인생의 끈질긴 악연이었던 인물 삼촌 세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또 한 번의 비보가 들려오죠. 바로 경혜공주 자신. 비구니가 되어 절로 떠난 경혜공주도 병에 걸려 사망한 겁니다. 한많은 생을 마감한 경혜공주는요, 바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혜공주 무덤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지 않나요? 저기 작은 거. 네, 맞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작은 무덤. 네. 바로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의 가묘입니다. 아휴. 정종은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당하는 바람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덤이 아닌 가묘를 경혜공주 무덤 옆에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경혜공주가 죽은 뒤 그녀의 마지막 바람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아들 정미수는 성종대 관직에 올라 이 관직에서 승승장구했고요.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자식들만은 잘 살기를 바랐던 경혜공주의 바람이 이루어진 겁니다.